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어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음성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조선 정치사 마지막 시간이에요. 세도 정치. 근데 사실 여기 별로 할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근대 태동기, 조선 후기 경제 파트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제가 요 전강이랑 지금 이 강의만 갑자기 그 스튜디오가 좀 바뀌어가지고 뭐 시계도 안 보이고 뭔가 좀 사인이 잘못 안 맞아서 그렇죠. 지난 시간에 뭐 영종조가 물론 뭐 중요해서 제가 말씀 많이 드리긴 했는데 좀 길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번 강의는 좀 짧게 갈게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좀 시험에도 잘 안 나와. 됐죠? 그래서 각종 한국사 시험에서 원래 이 파트는 잘 안 나옵니다. 자, 19세기 세도 정치로 갈게요. 자, 정조 사후에 그래서 뭐 지난 시간 마지막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조의 탕평의 한계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자, 정조의 사후에 사실은 이 외척 가문들이 세도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도 가문의 가장 대표를 보통 안동김씨라 그러는데 안동김씨 이게 김조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근데 그 김조순이 누구냐면 정조의 외척이야. 순조의 장인.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동김씨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세기 안동김씨가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경상도 안동이기도 하지만 그 사실 원래 그 신안동 김씨인데 그게 김조순 쪽이에요. 됐죠? 거기서 이제 시작인데 결국은 시파잖아, 시파. 됐죠? 네, 그래서 정조의 또 탕평의 뭐 한계가 되기도 하죠. 자, 순조 때 자 주요 사건만 좀 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신유박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얘랑 좀 구별해 주셔야 돼. 이게 뭐랑 다르냐면 여러분 신해박해랑은 달라요. 이게 똑같이 1년에 끝나다 보니까 이름이 비슷하죠. 이건 신해년에 일어난 박해. 이건 뭐냐면 정조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윤지충 사건. 윤지충이 모친상 당했는데 사실은 그 천주교식으로 하다가 신고 들어와가지고 윤지충이랑 정조가 권상현 정도 죽이고 사건 무마했던 사건 있잖아. 그거. 그 다음에 여러분 정조가 1800년에 죽거든요. 정조가. 그래서 진짜 좀 과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물며 뭐라 그러냐면 사실 조선은 이때 망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정조의 죽음은 사실은 조선 후기사에서 사실은 굉장히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죠. 그럼 보세요. 정조가 1800년에 죽었죠. 그럼 이제 이거는 1801년이야. 바로 다음에. 되죠? 네, 바로 다음에인데 이 사건은 실제로는 이걸 누가 주도했냐면 이 사건을 실제로 주도했던 건 순조는 당시에 어렸고요. 11살의 왕이었으니까 이제 12살 됐잖아. 이게 정조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수령 청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정순왕후 김씨가 하는 거야. 정순왕후. 그러니까 뭐 정조의 가장 라이벌이죠. 이거 뭐 시간에 좀 말씀드렸죠. 말은 할마마마 하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 정순왕후 김씨는 세도 가문 아니에요. 세도 정치랑 안 그래요. 여기는 경주 김씨예요. 아니 뭐 경주 김씨 뭐 안동 김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요. 여러분 외척의 정치를 다 세도 가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도를 우리가 세우겠다라는 명분으로 왕의 신임을 얻은 몇몇 가문이 연대해서 국가 전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정치를 세도 정치라고 그래요. 됐죠? 그래서 모든 외척 정치가 다 세도 정치 아니에요. 19세기 요것만 세도 정치라고 하는 거야. 됐죠? 정순왕후 김씨는 경주 김씨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이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자잖아. 근데 실제로 그 손자 정조도 안타깝게 저 할머니보다 먼저 죽죠. 그리고 정순왕후 김씨가 정조는 죽었잖아. 그렇죠? 그러나 정조의 똘마니들, 정조의 베이비들이 아직도 살아있죠. 그래서 요것들을 끝장내겠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것들 잡아 죽이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죠. 야, 너 옛날에 선왕이랑 친했지. 여러분 이렇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건수를 찾는데 딱 걸린 게 뭐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래서 또 한 번의 천주교 박해 사건입니다. 되죠?
그래서 이때 뭐 정약용이라든가 이승훈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죠. 최초의 세례자. 이승훈은 이때 죽어요. 그 다음에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18년이 넘게 유배 생활을 하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18년형을 받으려면요. 사람 그냥 죽여서는 안 나와요. 특히 초범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폐륜적 행위를 해야 돼. 네? 그래서 진짜 뭐 이렇게 막 시신을 막 훼손한다든가 뭐 아주 좀 심하게. 그 다음 세도정치. 실제로 이제 김조순, 안동 김씨, 여기서부터가 시작인데, 김조순은 정순하고 김씨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김조순이야말로 진짜 정조의 측근이잖아. 서돌인데, 서도. 그죠? 그래서 완전히 시체놀이에요. 그래서 딱 바닥에 붙어서 안 움직여. 죽었는지 살았는지. 됐죠? 저 할머니 죽기만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정순하고 김씨가 죽고 나면 권력의 전면에 났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안동 김씨가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노비방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원래 정조가 사노비, 공노비 다 해방하려고 했는데 정조 죽고 나면 사노비,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의 노비는 놔두고요. 국가 소유의 노비, 관노비만 6만 6천 명을 풀어줘요. 이게 순조 때 공노비방이에요. 이거 사실 정조 때 준비 다 됐던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철종. 철종 때는 다시 안동 김씨. 그죠? 그리고 여러분 철종 때는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여러분 요거나 하나 선지를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로 뭐 단독 문제로 이렇게 철종 잘 물어보진 않는데 됐죠? 이게 이제 오답 선지로는 잘 나와요. 자, 요때 뭐가 일어나냐면 임술 농민 봉기, 일명 임술 밀란이야. 그래서 경상도 진주에서 시작돼서 이거 근대타등기 사회에서 제가 다시 할게요. 자, 전국으로 확산됐다. 됐죠? 그러면서 이때 삼정 이정청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삼정의 문란 때문에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를 자 바르게 할 그러니까 특별관청을 하나 만들어요. 그런데 뭐 흐지부지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철종, 그래서 순조, 철종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종체 폐단. 그러니까 세종체가 가능했던 게 사실 뭐 앞에서 제가 비변사 하면서 말씀드렸죠. 비변사 때문이야. 그러니까 서울의 명문가 몇 개의 가문이 비변사를 딱 장악하잖아. 그러면 조선이 손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대원군이 저 세도정 척파할 때 보면요. 뭐부터 깼냐면 비변사부터 깹니다. 왜냐면 비변사를 못 깨면 세도정치를 못 깨요. 그죠? 그래서 비변사를 통해서 모든, 그러니까 서울의 명문가 몇 개가 딱 연대해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경제 파트 갈게요. 세 가지 세금 행정. 이게 너무 문란해져가지고 백성들이 못 살겠다. 그러면서 밀란. 19세기가 되면 밀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대외관계로 갈게요. 여러분, 근데 이거 대외관계 얘기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 북벌은 앞에서 했잖아요. 그쵸? 한 얘기지. 그러니까 효종 때 1차 북벌 기억나죠? 서인이 주도했던. 그 다음에 숙종 초기에 보면 2차 북벌. 이건 이제 남인들이 한 수 배운 거야. 남인들이 따라하는 건데 얘는 별로 안 중요하고 얘가 더 중요해요. 됐죠? 그래서 숙종 때 북벌은 약간 심화에 해당하고 효종 때 서인, 송시효를 중심으로 한 그 북벌 있죠? 어영청 강화하고 무조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나중에 그 안에서도 아이 그만하자. 여기서 말하는 건 북은 항상 청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청나라 저렇게 잘 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부정할 거야. 청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청나라한테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북학파가 등장하게 돼요. 나중에 근대 태동기 문화사가서도 할게요. 자, 백두산 정계비. 숙종 때 1712년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되는데 이 백두산 정계비는 이건 사실은 결국 무슨 문제냐면 간도 문제입니다. 간도. 그래서 여기서 가볍게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그 지역사, 각 지역별로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할 때도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할게요. 이 백두산 정계비가 왜 문제가 되냐면 그냥 가볍게만 들으세요. 사실은 그 청나라는 여러분 중국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만주족들이 세운 나라 아니야. 여진족, 그렇지? 여진족이 후에 만주족.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만주족들이 만주를 그러니까 누라치 등장 이후에 만주를 통일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청이 어디를 1644년에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이재성의 난으로 물론 명나라 멸망하는데 그리고 청나라가 대륙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청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350분의 1의 미스테리라고 많이 얘기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당시에 청나라가, 그러니까 18세기에서 19세기를 갈 때, 그러니까 인구의 추정치가 3억에서 4억 갈 때예요. 3억에서 4억. 됐죠? 자, 그런데 3억에서 4억 갈 때인데, 당시에 그 여진족들, 이 청나라의 전체 인구가 대략 1000만이 채 안 됐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대략 900만? 또는 뭐 최대치 1000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350분의 1이잖아.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90만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아니지. 100만. 말씀 잘못드렸네요.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진짜 한 주먹거리죠.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만주족이 300년간 중국 한족을 안정적으로 통치해요. 그것도 엄청난 문화적 자긍감과 역사에 대한 우월의식으로 똘똘 뭉친 이 중국 한족들을 300년간 안정적으로 통치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청나라의 미스테리라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청나라가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전부 다 넘어가서 중국 전체를 통치한다고 해도 중국 한족에 비해서 인구의 숫자가 350분의 1밖에 안 돼. 350분의 1.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 뭐 어떤 일이 벌어져? 다 넘어갔지. 그럼 무슨 일이 생겨? 여기가 비잖아, 만주가. 그런데 청나라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청이 발원한 성스러운 곳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다가 봉급령을 내려요. 이 만주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마 하고 봉급령을 내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간도 문제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요 지역에, 이제 우리가 보통 간도를 작게 말할 때 북간도 지역을 지칭하거든요. 백두산의 북쪽. 그러니까 이 지역에 조선인들이 너무 많이 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국경선을 말할 때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보통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한 번 땅인 적 있으면 그거 진짜 너무 진짜 애매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터를 잡고 그 땅에서 굉장히 오래 살고 거기서 뭐 어떤 역사를 가지고 계속, 그러면 그 사람들 땅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도대체 누구 땅이야? 애매한 거지. 되죠? 왜냐면 조선인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실제로.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숙종 때 1712년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그러니까 조선 상인이 청상인을 살인하는 살인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상인과 조선의 관리 청관리가 온 거야. 근데 청나라에서는 오라총간 목극등이라는 자가 오고, 조선에서는 박권이라는 사람이 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국경선, 그러니까 이제 이 살인사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국경선에 대해서, 이게 계속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걸 좀 각각 국가의 지금 대표로서 외교관들이 온 거잖아. 그러면서 합의를 해서 백두산에다가 경계가 되는 비문을 꽂은 거야. 이게 백두산 정계비예요. 그런데 이 백두산 정계비가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청나라와 조선의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명시를 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백두산이 굉장히 큰 산이야. 그래서 이 산에서 발원하는 하천이 3개야, 3개. 그래서 하천이 발원하는 데다가 정확하게 꽂아갖고 정확하게 표시를 했어야 돼. 근데 이 목극등이라는 자가 실제로 다 박권이랑 현지 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하천이 발원되는 이게 백두산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백두산이 굉장히 큰 산이거든. 근데 이 목극등이라는 자가 나이가 많아. 그래서 산을 못 올라가는 거야. 기어 올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산 중턱에다가 애매하게 그냥 갖다 박은 거예요. 하천이 하나도 없는 곳에다가 그냥. 됐죠? 그런데 그걸 또 문장을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서쪽의 경계는 압록강이다. 그런데 동쪽의 경계는 토문강이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토문강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해압록에 대한 건 이견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북쪽 국경선을 그리면 북쪽 국경선이 뭐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북쪽만 그린 거예요. 북쪽만. 그러면 여기가 백두산이야. 여기가 백두산. 그러면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하천이 크게 3개가 있다고. 이거 2개밖에 안 써놨잖아. 근데 문제는 하나는 이렇게 이제 흘러서
서해 바다로 나가는 강이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저희 수업하면서도 뭐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높은 백두산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그렇죠? 굉장히 길죠? 물량도 엄청 많겠지? 압력이 장난 아니겠지? 그래서 압록강이야.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머리 쪽이 누구야? 제일 머리가 동해로 나가죠? 그래서 이게 머리, 그래서 그래서 두만강이야. 이건 기억나시죠? 그런데 사실은 하천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간도 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북만주에 일명 뭐라 그러냐면 그 숭화강이라고 기억나세요? 송화강? 우리가 그 여러 나라 성장할 때 부여가 북만주 송화강 유역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 강.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지류가 하나 더 있는 거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간도는 북간도거든요. 북간도는 어디냐면 지금 보시는 백두산. 이 백두산의 북쪽. 그러니까 요 동네를 얘기하는 거야. 조선인들이 너무 많이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목국댕이도 보고, 야, 이 정도면, 아니, 옛날에 뭐 이렇게 뭐 선은, 국경선이 어디 있고 뭐 그런 게 어딨어. 사람들이 많이 살면 그냥 땅 되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가도 구구 싫으면 군대 와갖고 나가라 그래서 뺏으면 또 내 땅 되는 거고. 원래 옛날에 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무슨 뭐 토지문서에 그렇게 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봐요. 하천이 3개가 내려왔잖아. 백두산에서. 근데 기록이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서해압록. 서쪽의 경계가 압록강이다라는 거는 양쪽이 똑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토문이 문제야. 토문이. 그러니까 우리 측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 측 써볼게요. 얘가 뭐라고요? 얘가 왜 토문강이야? 얘는 이름이 두만강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러면 토문강 누구야? 송화강으로 들어가는 얘가 토문강이다. 이게 우리 얘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했으니까 이쪽에 간도는 누구 땅이야? 우리 땅이지. 근데 중국은 이렇게 말 안 해요. 중국 뭐라 그러냐면 중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됐죠? 아니다 해! 막 이러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야? 요 두만강이 얘가 토문강이다. 그렇죠? 이게 누구 얘기야? 이게 중국 측 주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북쪽의 경계선을 숙종 때 백두산전개비를 세웠는데 오히려 이 애매한 문제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더 분쟁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이 특히 또 하필이면 또 조선인도 엄청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중국 땅이다, 조선 땅이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1909년 일본이 그러니까 청나라로부터 남만주 횡단철도 부설권을 따오는 조건으로 간도 협약이라는 걸 맺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분쟁 있는 걸 일본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 간도를 완전히 중국 땅으로 인정하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남만주, 안산과 봉천을 연결하는 횡단철도 철도 부설권. 왜냐하면 일본 애들은 당시에 이 간도가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은 나름 큰 꿈을 꾸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만주를 다 먹을 거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사실 철도 공사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공사는 거기 맨날 가야 되잖아. 그럼 뭐 지형, 짐을 다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철도길만 파악하겠어? 아니 철도 공사를 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회로든지 뭐든지 뭐 또는 어떤 도시의 특징이라든지 왜냐면 철도라는 게 가장 큰 도시와 가장 큰 도시에 가장 많은 인간과 가장 큰 물류를 이동하는 거니까 그 지역 전체를 다 파악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만주 침략의 소위 말해서 이게 가장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일본 노동자들도 들어가야 되고 뭐 물류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간도협약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이게 1909년이거든요. 이게 국권비탈 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네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냐. 1910년 국권비탈 이유도 아닌데 그 근거가 일산내각이에요. 근데 일산내각이 오늘날 국제법상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간도협약이라는 것도 사실 국제법상 인정받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남북한 관계가 워낙 안 좋아서 그런데 남북한 관계가 뭐 통일까지 아니더라도 교류만 활발해져도 여러분 얘는 바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 지역은 특히 그 연기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인 자치구로 실제로 또 인정도 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백두산 전개비 문제, 저 문제는 결국 무슨 얘기? 그래서 간도 얘기. 그렇죠? 우리가 되찾아야 될 땅, 간도. 지금 한반도 문제의 대부분 굉장히 많은 모순들은 사실 우리 역사에서 분단에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저기 저 말도 안 되는 정권도 여러분 분단의 산물이야.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독재 정권의 출현도 다 분단의 산물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 땅이 분단되지 않았다면 아마 전혀 다른 역사가 진행됐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간도 문제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땅 독도.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요것도 뒤에 지역사 할 때 독도 얘기 있거든요. 거기 가서 여기서 살짝 하고 한 번 더 할게요. 국교의 재개. 그래서 광해군 때 기후약조 체결하고요. 가볍게.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그 기후약조는 나중에 근현대사에서 1876년 강화도 조약 맺을 때까지 유지되는 거야. 그 다음에 조선통신사. 조선통신사는 외란 이후에 그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본 정치들을 통일했던 이건 우리 뭐 외란 때도 얘기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 외란이 그에게도 재앙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집안이 아예 그냥 끝장이 납니다. 그러고 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시 막부를 열어요.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원래 영지는 그쪽이 아니었는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의하면서 영지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제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게 문제가 될 여지가 많으니까 멀리 동쪽으로 쫓아내요. 관동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사람이 좀 안 살고 있던 요 에도라는 곳으로 쫓아냅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서 막 간척을 하고 땅을 일구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또 대단한 곡창지대가 돼요.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진짜 와신상담한 거지. 그래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하고 나면 자기의 근거지였던 그 옛날에 쫓겨났다가 이제 근거지를 만들었던 그 에도에다 막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름이 에도 막부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도쿄예요, 도쿄. 됐죠? 자, 그래서 에도 막부가 그 도쿠가와 막부가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뭐 어떤 뭐 내부적이거나 이제 외교적으로도 볼 때도 뭐 이제 권위, 막부의 권위 이런 게 이제 필요할 때 한 번씩 공식 사절단을 요구합니다. 그럼 이제 사절단이 가는 거야. 자, 1607년부터 11년까지 한 12번 정도 갑니다. 그런데 대신 다 비정기사절단이에요.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정기사절단이라고 하는 건 중국을 빼고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보내는 정기사절단은 오직 중국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일본의 조선의 선진 문물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이 조선통신사는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류의 원조예요, 원조. 됐죠? 네, 그래서 당시에 그 외란 이후에 우리가 지난번에 문화사 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태계 이황의 성리학이 왜냐면 태계학자들이 일본에 많이 잡혀가다 보니까 일본에서 크게 융성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도 진짜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 역사학계에서 우리나라에서 퇴계에 대한 논문의 숫자보다 여러분 일본이 그러니까 퇴계 이황에 대한 논문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만큼 또 퇴계를 많이 공부하고 뭐 진짜 많이 유행했다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퇴계의 나라에서 진짜 이 정말 귀한 스타들이 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조선통일사가 온다 그러면 그 기록에 보면 이들이 진짜 그 이제 이 조선통일사가 지나가기로 예정된 길 있죠. 이런데 막 그 전날 밤부터 와서 막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정말 좋은 종이를 준비하고 정말 좋은 비단 뭐 이런 걸 준비해서 지나가는 조선통신사한테 이제 뭐 글이라도 한 글자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 뭐예요? 사인해달라는 거죠. 사인이라도 한번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류 문화의 원조다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고요. 근데 나중에 이게 19세기가 되면 일본 내에서 반한적인 국학운동이 일어나요. 이 국학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 내부에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이제 일본이 이렇게 외래 문화에 찌들었냐?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썩어빠진 외래 문화에 휘둘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원래 우리의 일본의 고대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국학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안에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당시에 워낙 한류 문화가 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 성격 자체가 반한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일본 지식인 내에서 막 있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막부도 더 이상은 뭘 원하지 않는 거야. 조선에서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일본 오길 원하지 않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1811년에 그러니까 뭐 갔다가 뭐 제대로 대우도 못 받아요, 이때는. 그러고 나서 그 이제 이후로는 필요 없구나. 그리고 더 이상은 파견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울릉도와 독도 문제는 우리 여러분 이제 숙종할 때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부 안용복이, 근데 이거 일반 어부 아니에요. 이 사람 그 수군 출신이야. 안용복이 가서 자꾸 일본 놈들이 와서 주변에서 얼쩡대니까, 그래서 야, 이거 좋은 땅인데 오지 마! 와서 이제 2번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확인받았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냥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옆에 문제 잠깐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이제 밑줄 친 이 사들단에 대한 거예요. 옆에 바로 문제 보시죠. 자, 이 해사록은 김세림이 사들단의 부사로서, 자, 일본에 갔다 오고 나서, 어딜 갔다 왔다고요? 일본에 다녀오고 나서 작성한 책이래요. 그래서 스시마라든가 교토, 에도까지의 여정, 일본의 지형과 풍속, 쇼군을 만난 내용들이 담겨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이 사절단. 어딜 간 사절단? 사실은 이 단어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야? 어디 갔다고요? 일본. 됐죠? 이렇게. 문제 갑니다. 자, 아메오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아메오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됐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사실 이게 나중에 나와. 나중에. 됐죠? 그래서 나중에 근현대사에 가면 요런 의미가 살짝 보게 될 거야. 그래서 1881년 그 미시 정권이 그 일본에 조사시찰단이라는 국내 모르게 이제 시찰단 하나 보내거든요. 왜냐면 당시에 그 개화하면 안 된다, 뭐 그러면서 막 위정척사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조금 관련된 얘기예요. 네, 그러려니 하세요. 자, 해국도지 영환지략. 그럼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면 배울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근현대사에 가면 여기 이제 역관 이 오경석이라는 사람이 이 책은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초기에 개화 사상이 형성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자,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정기사들단들을 보냈는데 이건 여러분 오직 중국밖에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정답이네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기기국에서 이러면 이거 뭐예요? 기기국에서 갔다 온 건 나중에 우리가 81년에 청나라를 보게 되는 김윤식을 대표로 했던 영선사에 대한 얘기예요. 나중에 우리가 근은사 이제 보면 나옵니다.